안녕하세요. 풍문레이더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자산의 주요 코인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간도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공동진행을 맡게 된 이승익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코인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들을 심층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만나보고 가시죠. 예, 디지털 자산은 김영석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금리 결국 0.75% 빅스텝을 넘어서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할 정도로 예. 미국 FED가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는데 예. 이러면서 뭐 주식시장, 뭐 가상자산 시장 뭐 지난주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그렇죠. 뭐 오늘은 또 하필이면 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예. 자, 연일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상당히 큰 하락세를 보였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원인 뭘로 보시나요? 일단은 이번 비트코인의 가장 큰 하락의 원인으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네. 있겠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몇 퍼센트 네. 인상을 하냐. 왜냐하면 0.5% 정도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 시장의 선반영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이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된다라고 네. 한다면 이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 주식시장 전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였거든요. 근데 0.75%포인트 발표를 하자마자 뭐 일시적으로 좀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그럼 왜 하락이 발생을 했던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 셀시우스 사태, 두 번째로 뭐 테라 루나 사태, 그리고 네. 세 번째로 중국 재봉쇄 이슈 네.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 발표하는 게 선반영이 되었던 사유가 제일 컸을 것이고 두 번째가 의외로 이 셀시우스 사태가 네.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뭐 거죠. 잠시 후에 그 부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시죠. 예. 자, 그러면 0.75 우리가 예상한 그 시장의 예측 범위 내에서 좀 벗어난 건 사실이죠. 그렇죠. 0.75가 의미하는 0.25% 결국 우리 시장에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은 0.5% 선에서 다들 네. 예측을 했었는데 예. 0.25%가 더 오름으로 인해서 이게 좀 상당히 좀 악재 폭이 깊어졌던 거죠, 이게 일종의.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지금 그 의견이 되게 분분했었어요. 0.5%포인트로 올라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네. 되어 있었고 정말 만약에 운이 안 좋으면 0.75%포인트까지도 갈 수가 있겠다. 근데 이 0.75%포인트가 이 시장 전망에서 굉장히 좀 적은 의견이었죠. 이 발표하기 직전에 뭐 하루 이틀 전에서야 이 월스트리트에서 0.75%포인트 올라갈 것 같다라고 네. 예측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0.5%, 0.75%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비율로 따지고 봤을 때는 그 0.25%가 50%를 더 올리겠다라는 네.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 이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엄청난 나비 효과로 오거든요. 이게. 그렇죠. 특히나 이 0.75%를 올리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도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단행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하고 코인 시장하고 이 상관계수가 좀 많이 높아진 만큼 이 코인 시장에도 그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재단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재단의 일방적인 가산자산 입출금 중지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지도 의견이 궁금하고 또 얼마 전에 테라 루나 사태와도 있었는데 차이점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죠? 일단 이 얘기가 셀시우스 사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셀시우스 사태가 어떤 일이냐면 이 크라우드 펀딩 업체 중에 리도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여기에 회원들이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ST 이더라는 증표를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셀시우스라는 회사에서는 이 증표를 가지고 오면 해당 금액의 70%까지 또 랜딩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스테이킹을 또 진행을 하고 또 같은 금액으로 실제는 없는 거지만 그 증표를 가지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70%까지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였죠. 네. 그런데 이 셀시우스에서 반대로 그 이더리움 충분한 예치금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나는 내 돈을 빼겠다라는 출금 러시가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테라루나 사태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례예요. 일단 이 루나가 하락을 한 이유 자체가 이 테라 그 1달러 패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계속 보이게 되면서 또 급격하게 루나에서 루나 자체가 또 재발행이 많이 이 발행이 추가로 된 사례도 있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또 투자금을 많이 뺐거든요. 더욱이 이 셀시우스에서 뭐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1조 원어치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돌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6월 13일에 본격적인 하락장이 좀 많이 시작된 날인데 이때 셀시우스에서 그 회원들의 그 입출금을 중단을 했습니다. 코인 뭐 전송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테라 루나 사태와 똑같이 어떻게 손쓸 틈도 없이 내 자금이 뭐 갇혀버렸다.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특히나 이게 일반 알트코인이 아니라 그래도 메이저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에서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거에 대해 시장에 좀 많은 불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던 와중에 거기에 셀시우스 사태까지 같이 발생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 시총이 많이 빠졌다. 이례적으로 비트코인 시세까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그 간단한 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셀시우스는 일종의 그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인 가상자산계의 코인이고 은행이고 여기서 일종의 뱅크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은행에는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서 항상 국가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책임져주는 비율이 있는데 국내 보통 은행은 한 8% 정도를 건전성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뭐 예금보험공사라든가 그걸 보호해주는 제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뭐 어떤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래소 차원에서 너희들 이런 영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치금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 확인시켜줘 라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아직 뭐 제도적으로 마련된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뭐 겉모양만 암호화폐 은행인 거죠. 예. 뭐 실질적인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허가 자체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이런 그 금리 인상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고 이런 하락장에서 뭐 루나 사태라든가 셀시우스라든가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이제 뭐 악재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앞으로도 뭐 계속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좀 그 투명성과 뭐 건전성을 제고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려는 게 아니라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약간 좀 칼을 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이게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는 속도에 비해서 국가적으로 제도가 뒷받쳐 좀 해주는 속도가 밸런스가 맞지가 않죠 지금. 굉장히 느리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김영석 의원께서는 지금 우리 가상자산 시장 약 10여 년 정도 몸을 담으셨죠? 예, 뭐 좀 더 하면 10여 년 되겠죠. 이번 하락장 역대 가상자산 가격 변동들을 상당히 많이 폭락장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에 하락 어느 정도 의미를 두고 있나요? 이번에 하락을 한 비율이 굉장히 좀 큰 비율이긴 합니다. 뭐, 최고점 약 8천만 원 이상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락을 한 느낌이죠. 다만 이러한 하락폭이 처음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2018년 초에 약 2,500만 원 이상을 상회하던 이 비트코인이
최고 저점 300만 원대까지 하락을 한 적이 있어요. 불과 4, 5년밖에 안 되네요. 2018년도는. 네. 뭐 5년도 네. 채 안 되는 네. 기간이죠. 300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약 350만 원 정도까지 네. 하락을 했었죠. 그때도 뭐 코인 시장이 한번 초토화가 됐겠네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이 가상자산 시장 끝났다. 네.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 네. 예, 특히나 이때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나왔던 그 어떤 뭐 비유가 튤립 시장과 같다라는 네.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그 이후로도 또 다시 살아났고요. 네. 8천만 원 이상 또 하락을 했다가 금방 또 상승을 해서 이 이전의 어떤 고점을 다시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네. 지금 이 가산자산 시장이 많이 휘청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가산자산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 금리 인상이 또 매년 요즘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시점에 정말 시장 끝날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정말 앞으로 한 3년 정도 이 빙하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 이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고 나서도 큰 폭으로 더 하락을 하지 않고 특히 이 주식 시장하고 코인 시장이 같이 좀 일제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한숨은 돌렸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또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전 고점 약 8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여기에 준비된 어떤 호재들이 좀 재료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죠. 이번 가상자산 시장은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2018년도에 뭐 튤립 사건 비교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번에도 상당히 그 부정론, 비관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가상자산 시장 뭐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결국 이거거든요. 궁금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최근 급격한 대하락에 있어가지고 이 RSI 비율로 봤을 때 40 미만 그리고 40이 아니라 거의 한 30, 20 미만으로 이 비트코인의 과매도 현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라고 네.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행히도 기준금리가 0.75%가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는 좀 계속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있어왔던 하락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하락이었고요. 네. 그 이 하락이 결코 정말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이 끝나가기 때문에 하락을 한 모습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네. 이 시장의 어떤 뭐 악재들이 선반영 되어 있었던 모습이다라고 또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이 투자자분들께서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비트코인 계속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네.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좋은 이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쨌든 뭐 쇼크로 인한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0.75% 이미 악재는 다 반영이 됐고 예,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가격은 많이 무너졌고 예, 네. 지금 거래량은 또 저점에서 활발히 지금 움직이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갈수록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대비 효과 이런 부분 다 골고루 분석해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예전 같은 경우엔 특히 2017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코인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네. 네.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기타 알트코인들이 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 게 채 5년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코스피, 코스닥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금리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 상관이 없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 상관 개수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어떤 뭐 금리 인상 발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주식 시장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코인 시장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떤 사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휘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 금 시가총액의 1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론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 높아진 만큼 비트코인과 주식 시장이 그래도 결국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또 이제 시가총액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전반적인 이 가산자산의 시가총액 규모를 살펴보자면 이러한 어떤 금리 인상 등의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정도가 될지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만 해도 금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가상자산을 전체 통틀어서 본다고 해도 이 전체 주식시장, 자본시장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적은 비율을 가지고 시장의 반응을 그렇게 온전히 체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가총액이냐라는 데 대해서도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당장에 그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비트코인만 해도 애플 시가총액보다 계속 적은 상태였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거의 비등비등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시가총액 네. 비슷하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비트코인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주식시장의 대장주 정도의 위상 정도는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나타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 데이터를 쌓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주냐, 주지 않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몇십 년 더 봐야 또 온전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 2018년 이야기를 좀 전에 해주셨는데 네.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저도 기억이 납니다. 가산자산 열풍이 굉장히 크게 불었던 기억도 나고 또 동시에 이 3년간은 암흑기라 불리는 침체기도 있었다고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의 이 현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떠한지 또 이번에도 침체기가 오지 않을지도 이제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2018년 초에 있었던 대하락 같은 경우에는 체감상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느꼈을 뿐입니다. 실제로 비율도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전에 2,500만 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하기 전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은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네. 상승하기 직전에는 300만 원도 비싸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 전에는 뭐 한 네. 150만 원, 200만 원 갔을 때도 비트코인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그때도 이미 튤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2,500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하락을 하고 특히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4,8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뭐 200원, 300원대로 회귀를 했죠.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이 끝나는 줄 알고 있었고 뭐 3년의 침체기 이런 건 예상을 할 수도 없었죠. 다시는 이 시장이 일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네. 판단을 했으니까요. 다만 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 해외, 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좀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미국의 어떤 뭐 글로벌 브랜드들이 가상자산을 뭐 결제 수단으로 또 채택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어떤 상징성 때문에 다시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드는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 3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일단 당장 오늘 아침만 해도 그 시장의 반응이 왔죠. 네. 일제히 또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이미 지금 뭐 제일 유명한 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뭐 도지라든지 비트코인 이거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을 하겠다라는 발표에 이어서 특히 최근에는 이 스페이스X 사업에도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 이미 이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이 자본 시장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지금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비트코인도 이제 같이 따라간다. 이 지난 3년간의 하락은 이 상관계수가 많이 높아져 있지 않았을 때 그때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이 되었었고 이 뭐 침체기도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침체기에서 좀 탈출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결국 대장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비트 도미넌스라는 말이 있어요. 예. 전체적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비트코인의 시세에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행보가 계속될까요? 일단은 2017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뭐 기타 알트코인들, 특히 네. 우리나라에 뭐 이제 뭐 속히 말해서 김치코인이라고 네. 또 얘기를 하죠. 이런 시세들이 그때 당시에 영향을 크게 안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커플링이라고 해가지고 네.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또 같이 내려가는 코인, 혹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코인, 이런 코인을 뭐 커플링 된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비트의 뭐 어떤 가격, 뭐 상하 이동에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고 악재가 있으면 내려가고 하는 그런 코인들을 디커플링 코인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전체 시장 중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몇 %를 차지하느냐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이 주식시장과의 상관계수가 높아진 것처럼 이 비트코인의 어떤 시장 장악력, 그 시장의 어떤 그 큰 파이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장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활성화가 되겠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만큼 그 시가총액이 낙수 효과로 다른 알트코인에도 떨어지겠지라는 기대로 인해서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 혹은 이번 사태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이더리움 때문에 또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이 도미넌스 높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도 하락을 하겠지라는 그런 어떤 걱정 때문에 또 많이 자금이 이탈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같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또 그런 이유가 있는지도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고요. 예. 이번 하락은 이제 이더리움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비트코인이 반대로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뭐 이더리움 때문은 아니고 이 이더리움과 관계된 사건으로부터 이 이더리움이 연관이 되어버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이더리움이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약 190조 원 정도 되는 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한 550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충분히 뭐 대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거의 뭐 부대장급은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코인이 된 겁니다. 다만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가 몇백만 원, 600만 원 이상 수준까지도 올라갔다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비트코인보다 더 큰 하락을 보여주게 되었었죠. 이더리움이 이 정도로 하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가격을 버티고 있는 모습이 그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별개여서가 아니라 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 가격 하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번에 받았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그렇게 너무 안전한 자산은 아니다. 이 비트코인이 다른 가상자산의 어떤 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특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았었죠. 또 최근에 테라, 루나 사태도 벌어졌었고 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뭐 루나 사태처럼 정말 뭐 0점 몇 원까지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날아가게 되는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약 3분의 1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번에는 약간 좀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이 또 겹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정말 좀 이례적으로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법안들이 지난 2018년도 네. 소위 말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난 발언 이후에 예.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최근 들어서 루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법을 만들어야 된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예. 뭐 시장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많이 제고됐었네요. 2018년도 이후에. 특히 2018년에 그 가장 유명한 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박상기의 난, 네. 이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네. 말을 사실 굉장히 좀 경솔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 발언이 관계 부처하고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발언이었어요. 네. 그 이후로도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뭐 가상자산의 거래를 하는 건 도박과 같다. 네. 그리고 이건 어른들이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가상자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알게 되었고요. 뭐 뒤늦게 뭐 살펴봤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았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만 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그 법안을 뭐 정비를 하고 또 네. 규제안을 마련을 하는 게 가장 또 중요했겠죠. 그래서 나왔던 게 특근법이었고 이 특근법 같은 경우에 이 가상자산 시장, 특히 거래소 시장을 좀 많이 정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받아왔어요. 네. 다만 이 특근법 같은 경우에는 뭐 열어놓고 나니까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도 크게 없고 오히려 이 거래소의 운영은 더 이상해진 것 같고 재단은 더 이제 들키지 않는 방향으로 또 뭐 사기라든지 사건 사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건전성이 제고되지 않았다. 오히려 역행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근법에 대한 어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근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 디지털자산법,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새로 제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산업 현장에서 일선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결국 특근법 이후에 바뀐 거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거래소들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극대화시키지 않았나.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죠. 그거 말고는 별다르게 우리한테 뭐 와닿는 그 느껴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일단 이 시장,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도 크게 뭐 느껴지는 체감되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없다시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 게 있다면 뭐 거래소에 트래블룰 정도 생겼다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근법 이후에 뭐 어쨌든 정부 입법 관계자들도 예. 이런 부분들이 좀 허술한 부분을 좀 느꼈던지 이번에 가상자산 보안법들을 상당히 많이 좀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잖아요. 예. 뭐 작전을 했을 경우 소위 말하는 뭐 주식시장으로 치면 주가 조작을 했을 경우 뭐 무기징역까지도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수위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작전, 특히 가상자산에 있어서 이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시세 조작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가 약 800만 명 정도라고 또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 800만 명의 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흘러 들어왔다. 이 가상자산 시장에. 그럼 이게 이 작전을 하는 뭐 이른바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제대로 된 법적인 근거도 마련이 돼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바보다라는 소리까지 나돌았을 만큼 이 작전 세력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 거래소, 특히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가상자산 중에서도 이 작전의 세력 대상이 된 그런 세력들의 작전 대상이 된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 왔고요.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이 개인들이 빚에 허덕이고 뭐 대출을 심하게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법적으로도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뿐만 아니라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번엔 좀 제대로 처벌을 하겠다. 이 가상자산 시장을 좀 강제로라도 좀 정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작전이라는 말은 사실 법률적 용어는 아니거든요. 일종의 레토릭인데 네.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마켓 메이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M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MM을 공공연하게 대놓고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인위적인 MM이 없을 경우 이게 또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일단은 뭐 마켓 메이킹 해서 MM이라고 하고 이거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뭐 일부 뭐 재단들이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마케팅이라고 네.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특정 코인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코인을 구매하는 어떤 투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고요. 이 MM 같은 경우에는 뭐 없다 뭐 특히 어떤 뭐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차원에서 MM을 진행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지금까지도 또 부정을 하고 있는 거래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MM이 가상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절대적이지 않나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가상자산을 만들고 이 재단 사업을 하는 좀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 MM 마켓 메이킹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나가겠다, 엑시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재단을 만들어서 상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M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LP만 잘 공급을 하면 돼요. 물론 이 LP를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동성 공급을 또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 시장에서는 이 유동성 공급을 빙자로 해가지고 LP로 시작을 했다가 MM으로 결국엔 넘어가 버리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기에서는 애매모호하죠. 그게.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경계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수익을 인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장세에서 이렇게 수익을 얻고 인증을 하는 게 가능한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죠? 이 가상자산 시장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최근에 신규로 투자를 진행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렇게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수익을 낸다는 것이냐 하고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다만 이 시장에는 주식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선물 시장도 있고요. 또 레버리지 거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죠. 특히 미리 이 가격이 하락할 거를 좀 예상을 하고 업계에서 뭐 숏을 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가상자산이 최대 100배까지도 이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예전 같은 경우에 이 비트맥스 거래소도 이 레버리지 거래를 좀 진행을 했고요. 특히 최근에 또 급부상을 하고 있는 MEXC라는 거래소에서도 최근에 활발하게 이 선물 시장이 또 운영이 되고 있죠. 네. 특히 이번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레버리지 시장이 좀 많이 더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매도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 비트코인 하락과 관련해서도 이 사실 그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 금리가 인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에 역사적으로 뭐 역사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까지 경험적으로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아침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숏 물량을 좀 많이 청산당했다라는 그런 방향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본다라는 경우에는 거의 100%이 공매도 시장을 이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이 공매도 시장이 또 가상자산 시장을 좀 많이 교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가상자산의 시총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래소들 역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죠? 일단은 이 원칙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래소의 주 수입원은 거래 수수료가 돼야 될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이 거래 수수료를 뭐 할인해주는 어떤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전부다라고 해야 될 텐데 반대로 이 가상자산의 시총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거래소는 또 계속해서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 거래소에서 수수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또 수익을 벌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해요. 특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두나무 앤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 루나 코인에 투자를 해서 또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 자체가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고 이 권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보를 더 많이 일반 투자자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시장에서는 사실 너무 급격하게 또 변화를 하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1분이라도 혹은 1초라도 더 빨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가 또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장에서도 특히 뭐 초대형 거래소 바이낸스라든지 이번 빗썸,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이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 하락장에서도 거래소, 그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은 돈을 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나요? 일단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을 좀 많이 위주로 이 예전에 특근법 같은 경우에 거래소를 위주로 좀 많이 다뤄졌던 법안이라고 한다면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경우엔 재단을 대상으로 어떤 많은 좀 규제안이라든지 이 제재 방안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있었던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서 좀 많이 영향을 받은 법안 제정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재단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량의 물량을 뭐 청산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판매를 한다라든지 혹은 이 백서 같은 경우에 뭐 일주일 전에 공시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 재단에 사실 가장 깊숙한 곳을 건드는 법안이라고 또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이 재단의 어떤 비위 행위를 방지를 해서 이 투자자의 피해를 막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건 재단뿐만이 아니라 이 기본법을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소도 좀 많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다만 이번 기본법의 어떤 제정에 있어서 거래소는 좀 많이 빠져나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 금융위 쪽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거래소마다 공시가 다 제각각이죠. 재단들이 다 통일이 되지 않고 또 상장 기준이 제각기 다 다르고 또 퇴출 기준, 상장 폐지 기준이 또 제각기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부터 좀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본적으로 기본법에서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정보를 더 빨리 취득을 하고 그 정보를 먼저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사실 능력에 관한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재단이나 거래소가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뭐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행위를 했다 했을 때는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법의 주요 내용이 골자가 되어서 좀 제정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방송의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굉장히 좀 온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 대선 주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에도 이 가상자산, 특히 ICO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었고요. 특히 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정말로 좀 성실하게 이 업계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또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래소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새로 취임한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첫 공식 업무를 가상자산 관련된 업무로 진행을 했죠. 이게 사실은 이 정권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좀 대하느냐에 대한
어떤 반응이 그런 식으로 먼저 나온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일단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 좀 많이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례적으로 이 블록체인 사업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에 있어서도 많이 좀 육성을 하고 이 제재를 많이 좀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기에도 앞으로 정말 이 마련되는 어떤 네. 기본법이라든지 법의 어떤 제정을 잘 지키는 선에서는 또 원활하게 업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이 정부의 허가 아래에서 더 큰 어떤 사업 스펙트럼을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이 좀 더 그 코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좀 시장 친화적이었었죠, 정책들이? 그렇죠. 일단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어떤 공약들을 많이 발표를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뭐 둘 다 굉장히 좋은 어떤 의지였습니다. 네. 가상자산에 대해서. 네. 다만 뭐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네. 애초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좀 더 이 딥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이 업계를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고 더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이 앞으로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뭐 어떤 뭐 시가총액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긍정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은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들의 책임은 아니죠. 예. 다만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균형감 있는 공정한 정보들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서로 페어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제도 보완을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너무 이 큰 범위의 개입도 네. 이 시장을 좀 망치는 네, 케이스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개입은 정말 좀 최소한으로 네. 하고 이 시장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는 어떤 판을 만들어 준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풍물레이더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특집으로 다뤄봤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그 하락장에서 많이 손실을 보시고 상심이 크신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앞으로 풍물레이더에서는 앞으로 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예측과 저희가 설명을 계속 방송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진행의 박지원 아나운서와 이승익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